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0일 일요일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뭐 코로나가 좀 확산이 심해가지고 어디 좀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뭐 비도 아까도 제가 이제 사무실 오는데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햇빛이 비쳤다가 아니 그 짧은 20분 동안 요즘 이제 출퇴근을 제가 킥보드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날씨가 완전히 그냥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참 어디 뭐 즐거운 나들이 가기 좀 어려운 그런 뭐 주말 나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말 상간에도 뭐 코로나는 뭐 계속 확진자가 1,300명 뭐 이렇게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명 넘었다는 거는 다음 주 그 이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다분해졌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코로나 이 상황 자체가 증시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1일 오늘은 초복이죠. 예. 와이프가 일찍 와서 치킨 먹자고 하길래 초복인 줄 알았네요. 그래서 다음 주 전략 한 주를 좀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을 또 세우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외국인이 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탄 매물 많은 매도를 했고 개인이 이제 코스피에서만 한 5조 원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에서 순매수한 종목이 뭔지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또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면 그런 종목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성장 업종이죠. 뭐 2차전지, 바이오 뭐 이런 쪽, 반도체. 그래서 그런 쪽이 제가 볼 땐 메인이 될 거고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좋은 기회로서 받아들인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외국인이 매도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환율이라고 봐요. 환율이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환사손을 보는 어떤 관점 그리고 원화가 이제 그 위안화 대비해서도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그런 집중된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미국 시장이 올라가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금 또 뭐 사상 최대로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미국 시장이 이제 금요일 날 좋게 마감했지만 디커플링 가능성도 다음 주에 좀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그런 내용들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시입니다. 오늘 밤 10시 한국 시간 버진 갤럭틱의 이제 우주선이 유니티가 브랜슨 회장을 태우고서 우주로 날아갑니다. 한 14분? 15분 정도 우주에 머문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주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발사되고 올 때까지가 14, 5분?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야, 참 엄청난 이벤트죠.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만 하던 그런 이벤트고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된 뉴스가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발짝 조금 떨어져야 되는 그런 우리가 주식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략 얘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 증시가 이렇게 좀 주 후반에 이렇게 좀 낙폭을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에는 밑꼬리를 좀 그려서 올라와서 조금 괜찮긴 하지만 이건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된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무스하게 우상향의 어떤 흐름을 보이다가 장 후반 이틀 동안 밑으로 이제 내리꽂는 형태. 금요일 날은 밑꼬리를 좀 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명분들은 지금 아직 가라앉지는 않았죠. 그래서 코로나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수급으로 보면 이번 한 주 동안은 외국인이 3조 2천억을 코스피에서 팔았고요. 기관이 2조 1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5조 3천억을 순매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수한 업종을 보면 화학, 2차전지 쪽이죠. 뭐 비금속, 기계, 의류 정밀, 뭐 통신하고 2차전지 빼고는 싹 다 뭐 거의 팔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보시면 외국인이 2,3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야, 뭘 샀지? 외국인이 이를 팔아줬겠는데?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고요. 보험하고 연기금도 300억 단위로 코스닥을 좀 순매수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뭐랄까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강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다음 주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 좀 투자 전략을 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뭐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곰버스라고 하는 요 상품을 기관 중심으로 2,500억 동시 순매수를 했는데요. 아마 뭐 ETF 연계된 어떤 부분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1위입니다. 종목으로는 1,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기도 1,200억을 순매수했고요. 삼성 SDI도 1,200억. 그래서 보시면 2차전지 IT 쪽,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2차전지니까 대규모 공장 또 건설한다 해가지고 좋은 어떤 수급을 받았던 것 같고, 두산중공업은 이 자리는 좀 기술적 반등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버스 상품,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급책 계속 좋아요. 그리고 DLENC 건설 업종 쪽에서는 DLENC, DL건설, 뭐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요 정도는 괜찮은 사이클적 흐름 가능성 높죠. 효성첨단 소재 수소 쪽 와우 강하네요. 4% 수급도 좋고, DB하이텍도 사실 요 조정 구간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수급도 좋고, KT 통신업종 외국인이 좀 순매수했는데 이런 걸 샀네요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2차전지 ETF 쪽으로도 수급 들어왔고, 우주항공 2차전지 이쪽이 좀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IT 쪽 순매수 상위 이렇게 좀 포진됐고, 코스닥이 좀 더 중요하다 봐요. 수급. 보시면 2차전지 개별 모멘텀 있는 것들도 들어있고요. 첨보를 되게 많이 샀네요. 800억을 샀네. 하여튼 지금 글로벌 그 전기차 플레이어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 이런 어떤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호재죠. 전기차 만들겠다고 대량으로 만들겠다고 나서는, 전기차 올인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메이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소재 업체들은 뭐 강한 어떤 흐름 볼 분명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첨보 1위. 카카오 게임즈는 워낙 이제 모멘텀 크니까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의 상장도 가장 큰 수혜주로서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테스나 반도체 쪽 이렇게 네페스, 이렇게 RF, LB 세미콘 이런 종목들 있고, 에코프로뱀이 2차전지, 그리고 LNF도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가 사실 이번 주 메인이었다 보여져요. 완벽하게 메인. 정부 정책도 있었고, 또 스텔란티스라는 또 그룹이 대규모 또 조인트 벤처 한다는, 그리고 전기차 올인하겠다는 그런 배터리 데이였던 EV 데이라는 그런 걸 또 발표했고, 그래서 2차전지가 가장 좋았고, 반도체 쪽 강했고요. 알테오젠, 바이오 쪽도 이렇게 있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휴마시스는 좀 단발성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지속 가능한 건 좀 아닌 것 같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요거 이제 기타 법인이 좀 매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투신하고 사모펀드 금융투자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왜곡된 수급이라 보여지고요. 녹십자 랩셀 바이오 쪽 140억 순매수, 레고캔바이오도 바이오 쪽 110억 정도 순매수, LNC 바이오도 바이오 쪽 100억 정도 순매수.
네이처셀도 바이오죠. 근데 선호하는 제 종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바이오 쪽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코스닥을 이끄는 성장 주도 업종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최근에 수급이 좋은 종목,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좀 안정권으로 가게 되면 치고 달릴 가능성이 다분히 보인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나스닥이 0.98% 상승, S&P가 1.1% 상승, 다우가 1.3% 상승. 굉장히 강하게 마감했어요. 컨텍주들, 경제 재개된다는 그런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했고,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좋았어요. 애플이 1.3% 상승하면서, 야, 괴물 같은 기업이에요. 신고가죠? 애플도 이제 신고가 대열에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신고가 흐름 내고 있고, 아마존 신고가. 이거 제프 베조스 7월 말에 이제 또 우주선 타고 날아갈 때 또 기대같이 또 불겠죠? 페이스북도 1.3% 강세, 구글 계속 신고가 행진입니다. 테슬라도 이제 점점 좀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신고가 흐름, 페이팔, ASML 홀딩스도 신고가 영역 근방에 놀고 있습니다. TSMC 뭐랄까요,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옆으로 좀 기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성은 있네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TSMC랑 삼성전자랑 같이 좀 외국인 누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라서 어떻게 어떤 근거를 댈 수가 없어. 수급으로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도 다 이렇게 좋은 어떤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도 급락하다가 너무 급락해도 좋지는 않죠. 경기 우려감이 거세지는 거니까 올라오면서 그래도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원달러 환율이 슬금슬금 보십시오.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치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국내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팬데믹의 어떤 트라우마 거기에 좀 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이 팔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위안화하고 비슷하게 주로 이제 움직였는데 위안화보다 더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위안 달러 환율인데요. 위안화는 그냥 옆으로 지금 기고 있어요. 올해 연중 최고치도 아니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위안화랑 원화랑 이제 비교를 하는 요 이제 원 위안화 차트를 보면요, 올라가고 있죠.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위안화 대비해서 한국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건데요.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증시에도. 그런 부분에서 올해 이렇게 원 위안 이제 환율까지 이렇게 같이 좀 위로 가는 거는 사실상 외국인 수급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국내 지금 코로나가 사상 최대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결국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지 우리나라에서 증시도, 이런 증시 지표, 환율 지표도 좀 좋아질 거라 봅니다. 안정화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코로나 어떻게 됐는지가 증시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사 하나 좀 체크해 보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대체로 이제 컨센은 좋아요. 기저 효과도 이제 크고 그런 부분에서 영향은 좋을 텐데, 항상 이제 부는 게 지금 현재 실적 좋게 나오면 이거 정점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실적 발표가
증시에 좋은 어떤 영향으로 뭐 그대로 같이 연동되는 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정이 있다는 정도 체크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라든지 또 물가 지표 발표라든지 뭐 파월 의장의 이제 증언이라든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긴축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뭐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또 마감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뭐 전날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와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재부각될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다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보다는 국내 상황이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절대적인 수치로는 뭐 천 몇백 명 이 정도는 뭐 다른 나라 비해서는 정말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상대적인 수치 우리나라 이제 작년 이제 지금까지 기준에서는 가장 높은 어떤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죠. 이거 뭐 잘못하면 진짜 2,000명, 3,000명 가는 거 그냥 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금융주들이 주로 이제 다음 주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BOA 이런 어떤 은행주들, 델타항공, 뭐 알코아 이런 어떤 경기 민감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이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 상원 증언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이제 재확인하면서 증시가 이제 좋아졌잖아요. 여기서 뭐 또 뭐 테이퍼링 방법, 뭐 시점, 뭐 이런 새로운 힌트를 줄지에 대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연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조금 나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논의가 하반기 지표 개선 여부에 따라서 더욱 구체화할 것을 시사한다 해서 잘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브랜슨 회장이 이거 우주선 타고 올라간다는 거 굉장한 글로벌 이벤트잖아요. 지금 언론 뉴스도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7월 말 또 제프 베이조스의 또 우주 이제 여행하는 부분까지 연결해가지고 모멘텀적인 어떤 부분이 막 타오르는 것 같고요. 기사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요거 타고 가죠. 모선에 달아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요걸 딱 떨어뜨려가지고 위로 이제 솟구치는 비행기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딱 위로 이제 솟구치면서 날아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잖아요. 유튜브 이런데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날아가는지. 영국의 이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오늘 밤 첫 우주 관광 비행에 나선다. 그래서 브랜슨 회장 포함해서 6명을 태우고 네 번째 유인 비행을 한다. 모선인 대형 비행기에 이제 딱 매달아 가지고 유니티2 우주 비행선은 15km 상공에서 로켓 엔진을 분사하며 요 VMS 2부 요 모선에서 분리돼 고도 약 90km에 도달한 뒤 발사장으로 귀환한다. 그래서 리처드 브랜슨이 우주에 조금 더 오래 있고 또 제프 베조스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조스는 조금 더 높이 간다고 하죠.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뉴스 기사도 나더라고요. 나사는 고도 80km 이상을 오른 비행사에게 우주 비행사라고 인정하는 배지를 수여하고 있다. 영광스럽겠네요. 비행 과정은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요 실시간 중계되는 주소를 제가 커뮤니티 쪽에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0시에 보면 될 것 같아요. 브랜슨 회장은 지난 2004년 버진 갤럭틱을 설립해서 과학자와 우주 관광객을 위해 우주 궤도 아래까지 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17년이 된 거죠. 당초 첫 비행 시기는 2009년으로 잡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첫 우주 비행선은 2014년 첫 시험 비행에서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참 도전과 응전의 어떤 역사였던 거죠. 이후 시험 비행은 2016년까지 중단됐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타고 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 예. 이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게 좀 어려운 게 이쪽 분야죠. 버진 갤럭틱은 올해 다시 시험 비행에 나서 지난 5월 22일 첫 우주 관광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당시 비행은 유니티의 세 번째 유인 우주 비행이었지만 버진 갤럭틱이 계획하고 있는 우주 관광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처음이었다. 11일 비행은 처음으로 탑승 정원을 채우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6명 정원을 꽉 채워서 이제 가는 거죠. 요분입니다. 요분 70세니까 와우, 대단하시네요. 하여튼 지금 이제 이 버진 갤럭틱이 요거를 이제 성공하게 되면 향후 상업화는 더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이제 뭐 헐리우드 막 스타들 막 디카프리오 막 이런 사람들 비롯해 가지고 부호 한 600명이 우주 관광 할 것이다. 선구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약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3억 정도 하는 비용을 내고 우주 관광을 나도 하겠다. 이렇게 또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돈을 버는 우주 관광 비행이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면허까지 받았으니까. 첫 유료 우주 관광은 이탈리아 공군이 무중력 우주 실험을 위해 단체 예약을 했다고 하네요. 이미 예약이 막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브랜슨 회장이 성공하면 제프 베조스보다 먼저 민간 우주 관광객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록이 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좀 인식하고 이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버진 갤럭틱의 우주 관광에 대해 아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니티 비행선이 가장 높이 올라간 고도는 90km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우주 경계선은 넘었지만 국제항공연맹 기준에 따르면 아직 우주로 들어서지 못한 것이다. 요 이제 국제항공연맹은 고도 100km인 카르만 라인을 우주 경계로 보고 있다. 헝가리 수학자 시어도어 본 카르만은 지구의 대기가 옅어지면서 항공기가 날지 못하는 높이를 처음으로 계산해서 우주의 기준으로 이제 삼았는데요. 카르만 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베이조스가 브랜슨보다 먼저 우주로 나가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뭐의 기준을 두냐에 따른 문제인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준 자체가 일단은 우주 관광 면허를 땄고 그 이제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10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이제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방역 당국이 셀트론 레키로나 델타 변이 동물 실험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 결과를 찾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기사 보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무슨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세포부터 해가지고 동물 일부 이제 동물 최종 결과 이런 식으로 발표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이러면 다음 주께 델타 변이 동물 실험 결과 최종 발표 예정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 세포주는 뭐하러 하는 거며 아니 그거를 발표를 왜 하는 거며 아니 동물 실험도 동물 실험이고 이거를 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중계하듯이 발표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참 전 모르겠네요. 왜 이러는지. 권순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레키로나의 동물 실험 결과는 내부에서 좀 더 분석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일부 지표에선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 세포주 실험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두 번의 사례에서 그게 계속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세포주 실험 자체를 별 신뢰도가 좀 없다는 거죠. 앞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레키로나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주 수준의 효능을 분석했고 그 결과 중환응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당국은 인체에서의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동물 효능 실험에 나섰고 다음 주께 최종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그래서 다음 주쯤 주가에는 좀 중요하겠죠. 동물 실험을 한 마우스의 폐 조직을 병리 조직학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또 현미경을 통해서 폐 조직에 대해 병리 검사를 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그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최종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레키로나는 이날 기준 82개 병원에 5,852명의 환자에게 투여이 됐다. 그래서 하여튼 뭐 변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 확률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리포트 하나씩 좀 체크해 볼게요. NH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 금요일 리포트인데요. 한국 주식 왜 이렇게 급락하냐? 팬데믹 트라우마다. 이거 다시 또 팬데믹이 또 이제 되는 상황에서 트라우마다. 증시가 거기에 좀 반응하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조정이죠. 어쩔 수 없는 조정의 명분이자.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 보여지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도 대량의 매도를 좀 집행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환율 급등하는 부분도 또 외국인의 어떤 인출 수요가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한국이 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이제 12일부터 이제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권에 좀 들기 때문에 주가 조정의 어떤 명분을 삼고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재차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까? 이게 지금 많은 궁금증과 우려감을 좀 낳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부분 체크해보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확진자 급증에도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다.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강하고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감염될 위험이 있는 바이러스지만 백신 접종자의 치명률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좀 경제 타격을 받는 부분은 과거 대비 좀 높진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 극복의 키 드라이버는 여전히 뭡니까? 백신이며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는 환경 하에서 경기 회복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 최근에 보면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막 확산이 크게 되는데 결국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낮은 국가들은 확진자 증가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글로벌 백신 격차에 영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흥국 생산 차질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 물가 상승 압력 재강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시아 백신 공급이 빨리 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산의 허브 역할을 한국이 할 걸로 지금 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위탁 생산의 속도가 그리고 그 이제 규모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 기업들, 백신 쪽 위탁 생산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상 모멘텀 이번 코로나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되려 이제 주가가 좋을 수 있죠. 그런 것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사태가 한국 주식시장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해서 한국의 경우 지금 백신 접종률이 30% 수준으로 뭐 선진국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죠. 백신 선도국처럼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앞으로도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내수 소비, 서비스 분야의 경우 당분간 방역 강화에 따른 업황 악화는 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진다. 내수 소비, 서비스. 그래서 특히나 뭐 자영업 이쪽은 정말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식당, 뭐 카페, 술집, 뭐 서비스 업종 뭐 많잖아요. 뭐 그런 쪽은 좀 업황이 좀 악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뭐 신규 확진자 증가하면 방역 강화되고 경기 위축되고,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게 되면 다시 경기 개선되고 방역 완화되는 패턴은 유지될 것이다. 또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 감염률, 치명률은 낮아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번 사태가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겠으나 좀 더 길게 보면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그럼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될까? 백신 선도국들은 뭐 경제 폐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접종률 올라가면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수출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들,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뭐 IT 가전. 그리고 이들 제조업 관련 중간재, 철강 업종 꼽고 있네요. 순환매 차원에서 관점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소외주, 헬스케어,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고 있는 NH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자동차, IT 가전, 헬스케어. 저는 철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IPO 일정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좀 넘어가죠. 8월 달에 카카오뱅크 상장 예정일이 8월 5일입니다. 크래프톤 상장 예정일이 8월 10일. 이거 겹쳐 있어요. 카카오페이 8월 12일. 그래서 예상 공모 규모 자체가 카카오뱅크가 2.5조, 크래프톤이 4.4조를 4.4조를 공모한다.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저거 뭐 어디다 쓸 거야? 크래프톤이 지금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인가? 그거 이제 지금 막 사전 예약 받더라고요. 저도 신청해 놨는데, 카카오페이 1.6조. 어마어마하네요. 뭐, 진짜 대어는 요거죠. LG 솔루션. 이거 이제 하반기 되겠죠? 그래서, 공모 규모 자체가 1.6에서 4.3조 수준으로 주식시장에 공급 부담 요인이다. 올해 공모 금액 1조 넘는 기업이 최소 5개로 역사적으로 최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조금 더 좀 제가 정리한 것 좀 말씀드려보면, 뭐 1월날 드리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상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뭐 증시가 좀 반응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시장은 돈으로, 유동성으로 돈으로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고 밀어 올렸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줄이고 회수하는 시점이 정해지게 되는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은 힘을 예전보다는 잃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어떤 정점들을, 치고 그 이상을 치고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정점, 고점 권역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장이 이제 힘을 잃는 것은요, 유동성,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수요겠죠, 당연히.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수요로서의 어떤 작용하니까. 시장이 힘을 잃는 것은 이 유동성보다 공급이 과도해지면 힘을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급이 뭡니까? 대형 IPO 혹은 뭐 유상증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어떤 것들이 결국 공급을 늘리게 되고 시장의 힘을 잃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 그런 대형 IPO 그리고 유상증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들은 시장 공급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좀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정리 잘 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체크해보면 글로벌 마켓 메이커 동향인데요. 글로벌 이제 마켓의 뭐 주요 어떤 이슈들, 기업들의 어떤 이제 동향들인데, 페이스북의 행보가 최근에 중요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이런 쪽을 좀 주도하는 종목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뭐 VR 게임 회사 뭐 인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상현실 VR이 스마트폰 컴퓨터에 맞먹는 주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제 페이스북 CEO가 얘기한 겁니다. 페이스북이 만든 그 VR 기기, 오큘러스가 피트니스에서 펠로톤처럼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VR 뭐 이런 방향, 가상현실 쪽에 선두주자가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TSMC가 내년 판가 10에서 20% 인상 가능하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와우 비전펀드 2 약정액을 기존 100억 달러에서 지난 5월에 300억 달러, 6월 달에는 400억 달러로 증액했네요. 그만큼 또 최근에 뭐 야놀자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총알을 많이 장전하고 있어서 또 뭘 또 할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인데요.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32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치료제의 중요성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큰 이슈였죠. 인텔리아 테라포틱스라는 기업이 유전자 가위 회사죠. 노벨 화학상 받은 분이 또 차린 여기 이제 mRNA 기술로 이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사무실 와서도 제가 계속 공부한 분야가 유전자 분야인데요. 유전자 분야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거 뭐 시간을 금방 잡아먹어요. 막 빨려 들어가요. 계속 꼬리에 무는 어떤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면서 정말 제가 이제 바이오 분야를 또 좋아하고 우주항공 분야를 좋아하는 게 미개척 분야잖아요. 바이오의 진짜 미개척 분야는 진짜 뭐 어떤 전혀 손을 못 대던 어떤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전 질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뭐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게 진짜 미지의 영역을 이제 개척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기술인 거죠. 유전자 가위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이제 안 좋은 유전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 좋은 단백질을 막 배출해가지고 질환을 만들어버리는 그 유전자 가위로 딱 싹둑 잘라버리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진짜 효능을 내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성공들을 거치고 초기 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효능들을 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 이제 질병의 미개척 분야를 싹 이제 커버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리 상상과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 분야가 포텐셜이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큰 인류사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mRNA 쪽에 대한 부분이 R&D가 굉장히 급속하게 커지고 있고, 뭐 사노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mRNA 백신에 매년 5천억을 투자하겠다. 25년까지 최소 6개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목표로 한다. 지금 이쪽이 지금 뭐 블록버스터 뭐 엄청난 그 투자의 분야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그런 어떤 유망한 기대 가치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체크하신다면 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는데요. 하여튼 코로나 전국이 증시에 좀 압박 요인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 매도의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아지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흐름 자체가 시장의 어떤 추세가 이제 꺾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나 우려감, 두려움, 공포보다는
이 부분을 잘 또 인내 내지는 또 기회로서 여기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예, 초복이니 맛있는 치킨들 드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주에 현명한 내용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